오늘 2026년 5월 8일 충남 대산항에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몰타 국적의 유조선 5대45입니다. 이 배의 화물칸에는 정확히 1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습니다. 배럴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200억 원어치의 기름입니다. 평범한 원유 수입 뉴스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배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배는 지난 한 달간 지도 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즉 AIS라고 불리는 위치 추적 장치를 완전히 꺼버린 채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레이더에도 어떤 위성에도 잡히지 않도록 스스로 유령이 돼버린 겁니다. 선박이 AIS를 끄는 행위는 국제해사기구 규정 위반입니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에서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시속 200km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배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통과해야 했던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5km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이 좁은 수로는 현재 이란의 사실상 봉쇄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 원유를 제외한 어떠한 선박의 통과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봉쇄로 인해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묶이면서 원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라크도, 쿠웨이트도, 카타르도 수출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반대편 홍해 루트로만 선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대45는 레이더를 끈 채 이 전쟁의 문 앞을 몰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이한 모순이 등장합니다. 이 유령항의 전술은 원래 누가 쓰던 방식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자국 원유를 몰래 팔아치울 때 사용하던 그 방식입니다. 제재를 피해 그림자 함대를 운용하며 세계 바다를 쥐락펴락하던 이란의 전술을 이제 그 이란이 봉쇄한 해협을 뚫기 위해 UAE가 그대로 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림자 함대 전술은 제재가 부과된 이후 꾸준히 개발되고 정교화되어 온 방식으로 2025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유조선 함대의 18% 이상인 978척 이상의 유조선이 이 그림자 함대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봉쇄자의 무기로 봉쇄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란이 UAE의 유조선을 드론으로 직접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아드녹 소속 빈 유조선 바라카오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의 드론 2발을 맞았습니다. UAE는 즉각 이를 테러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UAE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당하면서도 다음 배를 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대신항에 100만 배럴의 원유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드론 공격을 감수하고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항해를 강행한 UAE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목숨 걸고 보내준 이 기름이 왜 하필 한국으로 왔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5대45가 안전하게 도착했느냐가 아니라 다음 배가 과연 무사히 올 수 있느냐는 사실, 더 나아가 이 한 척의 유조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026년 2월 28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중동전쟁이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전의 충돌들이 경고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공격은 이란의 핵심 군사 인프라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자국의 존립을 위협받는 수준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오래 준비해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병목 지점입니다. 가로 너비가 가장 좁은 곳은 불과 55km, 실제 선박이 오갈 수 있는 항로는 불과 2개로 각각 3km 폭입니다. 그런데 이 좁디 좁은 수로를 통해 전 세계의 석유 운송량의 약 21%가 통과합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약 2천만 배럴, 세계가 하루에 쓰는 석유 5통 중 하나가 이 좁은 통로를 거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의 원유가 모두 이 해협을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이란은 이 통로를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국 원유를 제외한 모든 선박의 통과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2026년 3월 9일 기준, 유가가 전쟁 개시 후 9일 만에 WTI 선물 기준 배럴당 111.24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비축유 방출 등의 조치로 잠시 숨을 고르기는 했지만 공급 자체가 막힌 상황에서 가격 하락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바클레이즈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하루 66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한민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는 약 290만 배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매일 한국 소비량의 2배 이상을 날려먹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 7개국이 하루 18만 8천 배럴의 증산을 결정했지만 이 규모는 공급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증산된 기름이 생산 공장에서 나온다 한들 해협이 막혀 있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늘려도 출구가 막혀 있으니 소용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 산유국은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대신 홍해 루트를 택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를 대비해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잇는 1200km의 송유관을 깔아두었습니다. 이 관으로 하루 200만 배럴 정도를 홍해로 빼낼 수 있습니다. 사우디 전체 생산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우회 루트를 이용할 경우 수송 비용이 50%에서 80% 상승할 전망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원유 물동량 약 2천만 배럴 중 송유관 수송 능력은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는 사실상 수출을 중단하거나 극히 일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별도의 우회 송유관이 없거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물건을 내보낼 출구가 없는 상황, 물류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UAE, 즉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 아드녹만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드녹은 4월 한 달간 유조선 4척을 투입해 총 60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운송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AIS 차단, 즉 유령 항해였습니다. 모든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이란의 감시망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해협을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UAE가 이런 무모한 도박을 감행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UAE는 2012년에 이미 이 상황을 예비해둔 국가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오만만에 푸자이라 항구까지 370km의 육상 송유관을 개통해 두었습니다. 이 관로는 하루 150만 배럴을 해협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AE의 정상 수출량은 하루 310만 배럴이었습니다. 송유관만으로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UAE 앞에 놓인 딜레마였습니다. 그리고 아드녹이 내린 결론은 위험을 무릅쓰고 해협을 뚫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데사호와 주주 에노가 각각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물에는 단순한 원유값이 아닌 위험수당이 붙었습니다. 어퍼자쿰 원유 일부는 아드녹 공식 판매가보다 배럴당 20달러 높은 사상 최고 프리미엄에 팔렸습니다. 100만 배럴의 배럴당 20달러 프리미엄이면 선박 한 척당 추가로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을 더 얹어준 셈입니다. 한국은 이 프리미엄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기름을 사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UAE가 용감하게 해협을 뚫어줬고 한국에 기름도 도착했으니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야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먼저 UAE의 이 선택이 어떤 구조적 함정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UAE가 유령 항해를 통해 600만 배럴을 수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장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이 퍼지며 일시적으로 유가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리적 공황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이란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선포한 봉쇄를 UAE가 공공연히 무력화하고 그것이 전 세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이란으로서는 봉쇄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협상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전쟁에서 자신들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허울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셈입니다. 이란이 이 상황을 좌시할 리 없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미 경고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드녹 소속 빈 유조선 바라카오가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드론 2발을 맞았습니다. UAE는 이를 테러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UAE가 계속해서 유령 항해를 강행할 경우 이란의 대응 수위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선박 납포나 격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란은 이른바 모기함대라 불리는 소형 고속정을 수백 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조선은 속도가 느려서 이런 소형 함정들의 공격에 특히 취약합니다. 육상에서 자폭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만으로도 항행을 차단할 수 있으며 대형 유조선들은 항해 속도가 느린 편이라 명중률이 높지 않은 무기에도 쉬운 목표물이 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UAE가 몰래 통과할수록 이란은 공격 수위를 높입니다.
공격 수위가 높아질수록 선박 보험료가 치솟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유조선 운항 비용이 올라가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구매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미 배럴당 20달러의 위험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 프리미엄이 30달러, 40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기름을 실어오는 행위 자체가 점점 더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아드녹은 호르무즈 해협 분쟁이 시작되기 전 하루 31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유령항해로 수출한 600만 배럴은 한 달치 기준으로 정상 수출량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UAE가 목숨 걸고 해협을 뚫어서 내보낼 수 있는 물량은 원래 수출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물이 새는 댐의 균열 하나를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가장 크게 무너지고 있는 곳은 가장 힘없는 곳들입니다. 이라크를 보겠습니다. 이라크는 하루 수출량의 대부분을 호르무즈를 통해 내보내는 나라입니다. 우회 송유관도 없고 UAE처럼 유령항해를 강행한 해군력도 없습니다. 그냥 막혀있는 겁니다. 걸프 아랍 국가들의 항공유 수출량은 2월 약 1960만 배럴에서 3월과 4월을 합쳐 41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전쟁 이전의 2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 나라들의 국가재정이 원유 수출로 운영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카타르의 상황은 더 두드러집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한 LNG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LNG 선박들도 대부분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합니다. LNG 수출이 막히자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LNG 생산지인 카타르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에너지 허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쇄 반응이 어디서 멈출 것이냐? 안타깝게도 멈출 구조적 이유가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생산을 늘린다 해도 출구가 막혀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축유를 풀어봤자 비축유는 유한합니다. IEA가 30개 회원국에 총 4억 2,600만 배럴 비축유 방출 계획을 확정했지만 핵심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에 있어 비축유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원유가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막혀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가격 충격이 아닌 시스템 충격인 이유입니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물리적 통로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오르는 것과 주유소에서 기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후자의 가능성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허리를 졸라매면 되지만 기름이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차가 서고 병원 발전기가 꺼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 단순히 중동 산유국들만의 문제일까요? 이제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이 해결하겠지. 아니면 외교 협상이 되겠지. 우리는 비축유도 있고 원래 중동 원유 말고 다른 데서도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원유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GDP 100만 달러당 5.63배럴의 원유를 소비하는 수준으로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제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나프타, 철강을 녹이기 위한 에너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까지 모두 원유에서 출발합니다. 한국 경제는 원유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원유를 어디서 사오느냐?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69.1%에 달합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10통 중 거의 7통이 중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절대 다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옵니다. 천연가스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한국이 전체의 20%를 확보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는 반론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치 동네 마트에 물건이 없을 때 다른 마트에 가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동네 마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동네로 들어온 도로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중동 원유를 대신할 대규모 공급처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유조선 계약, 항로 변경, 정유시설 적합성 확인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산 원유나 캐나다산 원유로 대체한다면 백길도 몇 배 더 멀어집니다. 비용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은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에너지 안보가 사실상 경제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가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의 불안정성이 구조화되는 전환점이라고 진단합니다. 비축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도 전략 비축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이번 IEA 비축유 방출에서 2250만 배럴을 방출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250만 배럴. 들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는 약 290만 배럴입니다. 비축유 2250만 배럴을 모두 써도 8일이 채 못 됩니다. 여드레치 기름이 바닥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진짜 무서운 이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에너지 수입액이 2020년 680억 달러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400억 달러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게 유가 100달러 수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요 투자은행들이 경고하는 배럴당 125달러, 혹은 최악의 경우 150달러 시나리오에서는 이 수입액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십시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한국은 유가 충격이 무역 수지와 소비자 물가에 즉각 전이되며 125달러 선 돌파가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숨겨진 아킬레스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이 원유 수급에만 집중합니다. 기름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유가가 얼마냐. 그런데 한국 경제의 진짜 취약점은 원유 자체보다 원유에서 수출되는 나프타에 있습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입니다. 플라스틱, 섬유, 합성 고무, 의약품 원료까지 나프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수많은 화학 소재도 결국 나프타에서 출발합니다. 나프타 수급까지 흔들리며 반도체, 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전반에 비용 충격이 확산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을 포함한 에너지 조달 전략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더 깐다고 나프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를 더 만든다고 석유화학 원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산업구조 자체가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의 먹거리 자체가 중동 원유와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구조적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유는 전 세계에서 달러로만 결제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미 환율은 이란 전쟁과 외국인 매도세의 영향으로 1517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환율은 이란 전쟁과 외국인 매도세의 영향으로 147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수입 에너지 비용은 더 비싸집니다. 비싸진 에너지 비용은 물가를 올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에 어렵습니다. 금리를 못 올리면 원화는 더 약해집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율 위기이고 물가 위기이고 금리 위기이고 결국 내 월급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생활 위기입니다. 기름길이 막히고 가스가 끊기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경우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의 가장 취약한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에너지를 한 방울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원유 자급률은 0%에 수렴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55km짜리 해협 하나에 경제의 숨통이 달려있다는 사실. 그게 2026년 5월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지갑, 월급, 그리고 내일 당장의 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5대4호가 들어왔잖아. UAE가 계속 뚫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미국이 나서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낙관론이 아닙니다. 설령 이 사태가 2달 안에 외교적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도달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의 충격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파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그 파도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오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주유소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미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국제 유가가 내려가도 즉각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유사들이 이미 비싸게 사들인 원유가 공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닿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가가 오를 때는 빠르게 반영됩니다. 이 비대칭 구조 때문에 유가 충격의 체감은 항상 실제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브렌트유 연간 평균 전망치를 배럴당 100달러로 올려 잡았으며 호르무즈 해협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급 차질이 구조화되고 글로벌 원유 재고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 당장 이란과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올해 기름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전기차 쓰니까 기름값 상관없다. 가스보일러 안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무엇으로 돌아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LNG 가격이 급등하자 퇴물 취급받던 석탄 발전이 전력망을 구하는 역할을 해냈고, 석탄 발전 비중은 출력 조절이 용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에너지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복귀한 것이 가장 오래된 연료인 석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탄으로 전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LNG 가격이 오르면 결국 전기요금도 오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비용도 오릅니다. 에너지 위기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가정의 고지서에 도달합니다. 세 번째 파도,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식품 가격입니다. 라면 한 봉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라면 면발을 만드는 밀가루, 스프에 들어가는 파뮤, 포장재인 비닐과 종이, 이것들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 완성된 라면을 마트까지 실어 나르는 트럭의 경유, 이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파뮤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조선으로 실어옵니다. 그 유조선 운임이 올랐습니다. 밀은 미국에서 배로 가져옵니다. 그 배 운임도 올랐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집어드는 라면 한 봉지의 가격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 배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상품의 원가 속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 전반이 0.3에서 0.5% 오른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추산입니다. 지금 유가는 전쟁 이전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체감 물가 상승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파도는 여러분의 월급 실질 가치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 월급이 같이 오르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성장이 멈추고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재현 가능성을 시장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쉽게 말해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회사 매출은 줄어드는데 원자재 값은 오릅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 연봉을 올려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구조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오릅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딜레마에 빠져 인상도 인하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이미 힘든 가계부채가 더 무거워지고 내리자니 물가를 더 자극합니다. 중앙은행이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파도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공정에 쓰이는 화학 소재들의 원료 중 상당수가 나프타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프타 값이 오르면 소재 원가가 올라가고 생산 비용이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더 비싸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원가가 올랐다고 우리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진이 줄어드는 겁니다. 에너지 안보가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의 불안정성이 구조화되는 전환점으로 지목되면서 특정 지역과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 체제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동일한 충격이 되풀이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선업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조선소들은 철을 녹여 배를 만듭니다. 철을 녹이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배 만드는 원가가 올라가고 정유산업, 화학산업, 철강산업, 반도체산업,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주요 산업들이 예외 없이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원유 의존도 1위인 한국이 호르무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위기가 단기적 충격인지 구조적 변화인지를 구분하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 사태가 외교 협상으로 빠르게 수습된다면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종료 이후에도 공급 차질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 손상과 수출 차질로 인한 공급 손실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파이프가 뚫린다고 해서 눈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소 수개월에서 수분기의 후유증은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둘째, 에너지 관련 자산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주와 관련 업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유가가 올랐으니 정유주가 좋다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원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제 마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원유를 조달하는 루트가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쟁 위험 프리미엄이 붙은 원유를 비싸게 사서 정제해야 하는 정유사들의 실제 수익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셋째,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가계지출 구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고정비로 묶여있는 부분, 예를 들어 장거리 출퇴근, 에너지 다소비형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이 향후 6개월에서 1년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곧 내려가겠지를 기대하며 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대신항에 도착한 오데사오, 그 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공장이 멈추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축유가 있고 사우디의 홍해 루트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배 한 척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100만 배럴의 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이 얼마나 얇은 실에 매달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드론 공격을 감수하고 국제 규정을 위반하고 배럴당 20달러의 위험 프리미엄을 얹어줘야만 겨우 기름 한 배를 들여올 수 있는 나라,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에너지 안보가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충격은 곧바로 서민 생활과 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뉴스 헤드라인으로 읽으시면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 편의점에서 집어든 삼각김밥 가격에,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에, 다음 분기 회사 실적에, 그리고 연말 연봉 협상 테이블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오데사오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배는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배는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에너지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동 의존도를 줄이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